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장, 금요일장 개장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어제 여러 가지 외신 소식들을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양적 긴축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면서 가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달을 좀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6월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지, 거기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텐데요. 저희와 함께 그 고민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뉴욕 증시 상황도 살펴보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반등에 좀 성공했다는 긍정적인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죠. 바로 박재은 캐스터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소식 그리고 외신들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분기 실적 경고를 내놨지만 실적 부진은 이미 선반영됐다는 평가가 우세하고요. 또 3대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 전망치가 하향되고 5월 민간 보용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일제히 하락세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 상승 반전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만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나머지 10개 섹터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한 뉴욕 증시 전문가는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금요일 고용보고서가 연준의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면 앞으로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밝힌 건데요.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3대 지수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모두 1에서 2%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주요 기술주 흐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1.68% 오르면서 $150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지금보다 20% 더 떨어지면 공황 매도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있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0.79% 오르면서 마쳤는데요. 미 달러와 강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0.79% 올랐습니다. 알파벳 A와 아마존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요. 알파벳 A와 아마존은 주식 분할로 인해서 다우지수의 편입 가능성이 시사가 됐습니다. 이 점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알파벳 A는 3%대 올랐는데 아마존은 어떻게 맞췄는지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역시 3%대 오르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는 4.68% 급등을 하면서 $775 선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테슬라는 긍정적인 흐름이 최근에 이제 유입이 되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는 6.94% 급등하면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반도체 섹터 내에서 탑픽 종목으로 선정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3.78% 내리면서 증시의 안정세를 반영했고요. 또 이어서 WTI는 1.4%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이 오펙 플러스의 증산 소식에도 플러스대를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골드는 1.2%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금 가격은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채권 금리 하락 그리고 달러화 약세가 금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흐름 만나봐야겠죠. 먼저 추이부터 살펴보시면 24% 급등하면서 간밤 가장 많이 오른 종목으로 선정됐는데요. 반려동물 유통업체죠. 추이는 강한 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24%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호밀푸드 살펴보면 반면 5%대 밀리면서 간밤 가장 많이 빠진 종목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호재는 뉴스는 많았지만 이 주가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 건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했고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급 체인 차질을 좀 재개하기 위해서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주가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렌즈엔드 살펴보시면 두 자릿대 급등이 나왔는데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 기록했고 또 가이던스도 낮은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나는 1%대 밀리면서 마쳤는데요. 수요가 견고했지만 공급 체인 차질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면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메타와 포드는 오르는 모습이 일제히 나타났는데 특히 메타는 뉴욕 증시의 상방 압력으로 강하게 작용을 했죠. 페이스북의 2인자로 통했던 세릴 CEO가 14년 만에 퇴사 소식을 알렸는데 주가는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으로 포드는 2.51% 오르면서 마쳤는데요. 6,200명을 고용하고 또 37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밝히면서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 조율은 만나봤고요. 간밤에 나왔던 외신들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월에 이어서 최소 6월, 7월까지는 빅스텝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죠. 이런 가운데 연준의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일각에서 제기한 9월 금리 인상 중단론에 대해서 선을 그었는데요. Fed Vice Chair Lyle Brainerd says it's very hard to see the case for the Fed pausing rate hikes. 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 금리 인상이 가능성은 있다라고 열어뒀는데요.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현지 시간 2일 CNBC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상을 쉬어가야 한다는 근거를 찾기 매우 어렵다고 강조한 건데요. 이날 브레이너드는 부의장 인준 후에 처음으로 공개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2% 목표치로 낮추기 위해서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밝혔고요. 물가를 낮추는 게 제1 도전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물가 압력 진정으로 9월에 금리 인상을 쉬어가는 것이 타당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발언에 정면 반박을 한 건데요.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6월과 7일에 빅스텝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면서 이후 인상폭은 물가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한편 로레타 메스타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9월 50bp, 즉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엇갈린 가운데 실제 금리 인상 수준은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질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넷플릭스를 포함한 빅테크 주가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프 리서치의 한 애널리스트는 미디어 통신 기업들의 성장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나 미디어 통신 섹터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 그리고 경쟁 심화에 노출되어 있는 섹터로서 시장이 포화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한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원인인데요. 관련 기업들의 성장 기회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시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트 디즈니, 넷플릭스, 그리고 AT&T 등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는데요. 플랫폼 사업 방식이 장기간에는 다수의 차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리비안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매도로 상응하는 유지를 했는데요. 부정적인 이슈가 앞으로 많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어서 또 웰스파고의 한 애널리스트는 소매 섹터 투자할 때 인플레이션 민감도를 체크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베스트바이, 웨이페어 등은 앞으로 소비 위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고요. 반대로 홈디포, 오토존 등은 퀄리티가 우수하고 방어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최근 이렇게 월가 전문가들이 투자 의견을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증시가 흘러갈지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이런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미중 갈등이 앞으로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온 건데요. China's hold over Tesla raises questions about Musk's bid for Twitter.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테슬라의 중국 의존도와 맞물리면서 미국의 국가안보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전현직 관리들은 이 인수들이 미국 국익에 반할 수 있다고 보도를 한 건데요. 특히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 작년 전기차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를 했고요. 중국의 코발트, 리튬, 니켈 등은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 소재를 대부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여부에 따라서 이 미중 갈등이 확대될지 여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실제 미중 갈등 요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신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꼭 체크해봐야 될 글로벌 외신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따른 해석들 바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장 개장을 좀 앞두고 저희 작전을 세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연준이 양적 긴축을 실시하면서 여기에 따른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돼서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 앞으로 우리 증시에 허리케인이 불어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 경고성 발언을 해놓은 것이 어제 또 내내 뉴스로 나왔는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가 경제 허리케인에 대비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제이미 다이먼 CEO 같은 경우에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의 수장이다 보니까 시장의 주목도가 상당히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주에는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게 좀 더 강경하게 돼서 허리케인을 대비하자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이런 불안한 시장에 대비한 그런 발언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렇게 다이먼 CEO가 이렇게 발언을 했었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입니다. 6월 1일부터 얼마 안 됐죠. 1일부터 미국 연준에서 양적 축소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월 1일부터 매월 475억 달러의 국채 및 MBS를 매각을 통해서 시중 유동성을 감소를 하고 있고요. 이게 9월 1일부터는 기존의 2배인 930억 달러의 국채 매각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2017년도부터 19년까지 양적 축소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규모 자체가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월 최대 500억 달러 규모였다라고 보시면 지금 규모가 그거의 한 2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양적 축소는 지금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쉽게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적 축소를 지금 시중에 풀려 있는 유동성을 줄이는 방법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중앙은행의 선택이 양적 축소밖에 없다라는 게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적 축소를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투기 관련된 문제가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고요. 집값 상승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유동성을 줄여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했었던 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및 연료 등에 대한 공급난이 더 심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도 원자재 공급난에 대한 사항은 작년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와 같은 전쟁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 불안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에 대한 부분을 코멘트를 했었는데요. 현재 수요 공급의 미스매칭으로 인해서 배럴당 150에서 175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한 이유는 유가가 가격 탄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작은 수요나 공급 변화에도 크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스탠스를 요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의 주식 자금을 MMF나 일반 예금 등의 좀 안전성 상품으로 이동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말은 어떻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는 다르게 포트폴리오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주식이나 채권, 그다음에 대체 투자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이냐를 결정을 짓게 되는데요. 이때 위험 자산인 주식 투자의 비율을 줄이고 정말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인 MMF나 은행 예금으로 옮기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금 QT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향후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마 시장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매월 475억 달러라는 규모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향후 긴축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심리적 요인이 이런 금액보다는 더 크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시장 내에서는 이렇게 이제 QT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하나 제거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줄인다 말로 하는 것보단 실질적으로 줄여가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측면이니까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그 긴축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 상승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금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의 통화 긴축이 지속이 됨에 따라서 금리 상승세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가 올해 말에는 아마 3% 전후로 아마 될 걸로 보여지고요. 내년 초에는 뭐 3.25나 3.5%까지 지금 인상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주식 투자 수익률 같은 경우는 평균 3.5%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배당금하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다 통칭해서 그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만약 채권 금리가 이 그 주식 투자 수익률 근처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주식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찾을 수 있는 채권으로 자금 수요를 옮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금리가 주식 투자 수익률을 이상으로 상회할 경우에는 그 속도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 투자 자금에 대한 감소가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주식 시장에는 수급 자체가 조금 불안해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작용을 할 가능성 충분히 있는 것도 아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경고성 발언 자체에 대한 좀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중에 돈이 크게 돌지 않으면 오히려 안전자산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많이 옮겨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준이 양적 긴축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금리 인상의 근거가 강력한 고용 아니겠습니까? 고용이 잘 되고 있으면 금리 인상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내일 또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베이지북 내용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지표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미 연준에서 이제 FOMC 회의 2주 전에 베이지북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2개 지방 이제 연방은행이 있는데요. 그 연방은행 내에서 경제 현황에 대한 이제 조사 자료를 이제 취합해서 발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산업 생산 활동, 소비 동향, 물가, 노동시장 상황 등 다양한 경제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OMC의 주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달에 이제 발표된 이제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성장은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고요. 12개 여는 지역 중에서 4개 지역만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약간이나 아니면 또 완만하게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다수 지역의 이제 제조업의 성장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소매 부분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약간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택 부분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높은 가격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약세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제조업 기업들의 이제 주요 어려움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요.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가 노동시장의 어려움입니다. 그만큼 노동시장이 좀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급망 차질,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순으로 어려움을 언급을 했습니다. 12개 지역 중에 3개 지역은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도 했다라고 보여지면 과거보다는 조금 경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얘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 지역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고용 상태가 빡빡한 상황이 좀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설비 가동률이 낮아지고 생산량이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만약 노동력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그 가동률을 높여서 생산량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마땅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이제 임금 인상을 진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임금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비용이 증가하는 걸로 보여지니까 그렇게 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는 그런 악순환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내년 초까지도 임금 인상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도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외에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세부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밤에는 ADP에서 비농업 부분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12만 8천 명이 증가를 했는데요. 예상치 29만 9천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좀 크게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2000년 4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직후에 기록한 이후에 가장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5월 달에 고용 둔화는 이제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이와는 다르게 또 이제 실업 그 수당은 신규 청구 건수 20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보다는 이제 약간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연속 청구 건수는 131만 건으로 인해서 1969년 12월 이후에 건 5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또 그 고용 사정은 또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비농업 부분에 대한 생산성 자체는 7.3%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또 1947년 이후 7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또 단위당 노동 비용, 그러니까 그만큼 임금이 올랐다라는 건데요. 전분기 대비 12.6%가 상승을 하면서 1982년 3분기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용 지표가 아직 뭐 좋아지긴 했지만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부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고용지표 관련돼서 몇 개가 또 추가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그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5월 실업률, 그다음에 ISM 비제조업 PMI 같은 경우도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5월달 그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지수에서 아마 32만 8천 명 정도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왔듯이 ADP 민간 부분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얼마만큼 증가할 것이냐도 아마 오늘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5월달 실업률은 지금 시장 예상치로는 이제 3.5%를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에 3.6%인데 그거에 비해서도 더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3.5%를 기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1969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할 만큼 고용시장은 좀 탄탄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다음 주 이제 6월 10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에 그 다음 주에 6월달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폭, 그다음에 인상 속도에 대한 부분이 다시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발표된 지표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표가 될 지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고용이 부진할 경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도 모두 아실 텐데요. 여기에 따른 지표들 발표가 되는 대로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장 작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장을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희 어떻게 작전을 짜볼까요? 네, 뭐 금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투자 심리가 좀 호전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을 어저께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패드 풋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그러기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미국 고용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나오면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난 이제 주 초에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뭐 기준금리를 빨리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9월달에는 기준금리를 한번 쉴 수 있다라는 것도 이러한 그 기대감을 바람을 넣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애틀랜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FOMC 투표권은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이제 연준의 최대 과제이기 때문에 9월에 기준금리 인상은 뭐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또 했다라는 것도 아마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다는 게 어떻게 시장을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에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아마 시장 내에서 물가 지수가 아마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시장 예상치는 전년 동기 대비 5.1% 상승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5%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2008년도 9월 이후에 최고 기록을 기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와 같은 물가 상승률이 아마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꺾이지 않고 아마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는 이유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여전히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자 임금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지금까지 이제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인상을 못했었던 전기, 가스, 대중교통 요금도 아마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하게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지금 선거가 끝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공공임 요금에 대한 인상도 불가피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금리 상승세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그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62조의 이제 추경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이 그만큼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향후 물가 불안 작용으로는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은의 기준금리가 지금보다도 좀 더 빠르게 인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0.25%포인트를 올렸는데요. 아마 7월에도 지금 0.25%포인트를 올릴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상승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베이비 스텝이 아닌 빅 스텝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중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는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장 자체는 약세장 속에서 반등 국면으로 인식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개별 이슈에 대한 종목별 움직임은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쉬었었던 2차 전지나 아마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조금 매기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해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반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선 현금 비중을 다소 좀 늘리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수는 바닥을 한번 확인한 이후에 본격적인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속보가 좀 나왔는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4% 오르면서 1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참고로 3월에는 4.1%, 4월에는 4.8%를 기록을 했는데 앞자리 수대가 5%대가 됐다는 점까지 좀 체크를 해보면서 물가 상승률 여전히 높다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또 이야기를 해주실 내용을 살짝 보면요. 투자는 심리전이라고들 하죠. 저는 그 심리전에서 늘 밀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좋지 않은 편인데 관련돼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심리를 좀 다스리는 방법 오늘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현재 계시는 월가 트레이더 버니 씨와 함께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내용 함께 보시죠. So let's step back now and revisit, because it's such an important piece of the market, market sentiment, generally speaking. And we'll look at consumer sentiment a little bit in terms of how consumers view the economy. But don't forget the three things that identify, because we're not obviously in an uptrend, so the three things that identify tradable bottoms, and tradable bottoms can be great price appreciation opportunities on a really quick basis, and provide long-term holding periods where you can enter and purchase stocks at really great levels, is that you've got a preponderance of stocks that are trading below their moving averages, not just some stocks, but a preponderance. So a great number of stocks, a degree of negative sentiment, which is what we're going to look at right now, and then a complete lack of liquidity in the markets where the bids and offers are really far apart because the volatility in the market is so great. High volatilities tie out to low stock prices. So let's take a look right here. So we've done this before, we've looked at it again and again, and we just continue to look at it. It's the American Association of Individual Investors, okay? They come out every week and they say, are you bullish, are you neutral, are you bearish? And the number of people that are bullish, and subtract that from the number of people that are bearish, okay? If there's more people bullish, we're going to be positive. If there's more people bearish, we're going to be negative. Okay, so what we have right now is here's a low that we set in 2013, and you can see that that was in an uptrend in the markets. Okay, we also hit our low back in 2010 in the stock market, and then we've had other identifiable lows, basically 2015-16, end of 2018, and then 2020 with COVID. And we're back down into here again. So we're at the lowest level we've been in 10 years, okay? That's great. That's one chart, okay? It's one component, and it's one piece of one component. But it's good. It tells us that there's a lot of negative sentiment in the market, and that's what we want to see if we want to look for buying. Let's look at another a measure of stock market sentiment. And this is the Investors Intelligence reading, okay? And this takes the bulls divided by the bears, okay? So we can go over 3 to 1, or we can be 1 to 1, okay? At 1 to 1, that means that when we're below 1 to 1 in this survey, we're able to say that there are more bears than bulls, okay? More people anticipating the market going down than anticipating the market going higher. The light blue lines, the vertical light blue shaded lines, are periods of time when the stock market goes down. So you can see as the stock market goes down, and then we get into these negative sentiments, then that light blue line goes away and the market starts to go higher, okay? But they come from levels that are below 1, okay? The pink shaded lines are periods where we're in a recession. Well, when we're in a recession, clearly what we have, okay, is most likely we have the stock market kind of working its way lower. But sometimes the stock market, once the recession starts, the stock market bottoms and is looking forward. It all depends on how long that recession may be. I believe that this recession, if we have one, and I don't know if we will or we won't, but if we have one, it's not going to be that long. I don't believe the Fed has any temerity in terms of being able to withstand the heat on politically that they'll have if we start to go into recession and they continue to raise rates. I just don't see that happening. So all these occurrences here, these green vertical lines, are when we have more bears than bulls. And you can see that in the process of almost all of these, with the exception of this one, which took a longer amount of time,
is that, and this was 2007, 2008, when we had all that mortgage problem that we had, and Bear Stearns declared bankruptcy and Lehman declared bankruptcy. Other than that, these have been great opportunities to be able to buy the market. So, and if you hold the market for 1 or 2 years later, you're going to be a winner in all of these occurrences. Even if you did this, as long as you didn't do it at the beginning, theoretically, great. But this is still only one component, and we want to think about that from just the fact that it's one component. But it's a great indicator that people, when they get too bearish, the market doesn't follow through. It then starts to go the other way. That's why it's one of our 3 things that we think about all the time. Now, we've looked at stock market sentiment. Let's also look at consumer sentiment and how they view the economy, okay? All the vertical gray lines are recessions. And what we have sometimes is we have declining sentiment without a recession. But every significant move down here has correlated to recession. And I keep saying I don't know if we're going to have it or not. It's not my job to be able to try and identify whether we're going to have a recession or not. It's my job to be able to identify being able to make money trading stocks, okay? So we don't have to get the whole economy right, but we have to understand how people perceive the economy, okay? And what happens when they perceive it. Because just because you're in a recession, that may be the perfect time to buy the stock, or you may have to wait until that recession deepens a little bit, if it's a longer term recession, before you can buy. So you're just thinking about things. The job we have is to try and be able to buy stocks and have them go higher. That's the job we do. So we don't try and guess whether we're going to get into a recession. We leave that to people that have no clue, and that's what they do for a living. Anyway, what I do know, though, is that when we get down here, we get into places where we've had a recession before, where we get into that little turquoise line. Okay, fine. I'm not saying because we've done this 15 times in a row that we're going to do it the 16th time, but I'm mentally prepared for that. And what I want to say is if the individual in the economy thinks that we're going into a recession, what is he doing about it? What is happening to him? Because those are the driving factors. Now, one of the things we had is we had a significant sell-off after COVID. Okay, a lot of people said, oh my gosh, okay, my outlook on the economy out 1 year is terrible. And they had all the reason in the world to think that, because that was a whole surprise to us. We didn't know how to treat it. We didn't know if we had cures, not cures, whatever. Then we had a bounce going into the second half of 2021. And now that the Fed has decided to take the liquidity away, and we've had Russia invading Ukraine, which is impacting both the price of energy and the price of food, we're starting to see another significant decline in this thing. So will we go into recession? Let's see. But maybe for sure. But I'm not saying, I'm just saying I'm trying to identify market bottoms. Here's another measure of consumer sentiment. This is the small business, United States small business consumer confidence level. And what I've identified here are not only all these gray lines are basically back to the recessions again, and we can see that we would anticipate that we would be in a recession, but March of 09 was a bottom. September of 01 was a bottom, but we kind of penetrated that a little deeper later. October of 90 was a great place to purchase stocks. March of 82 was a tremendous place to purchase stocks. April of 80, we bottomed. The market went lower in March of 82 than it did in April of 80. But these levels were substantially attractive. The level of interest rates were so high. In April of 80, we had gotten to 15-16% mortgage rates. We had gotten to 20% funds rates. Basically, we were a significant level of short-term and long-term interest rates, which is a difficult headwind for the stock market to compete against. But if you hit the price of stocks cheap enough, then it can compete against anything. So you just had to identify down there.
times that the market was basically cheap enough to buy. And once interest rates started going down, and they started going down in 1981, they stopped going higher, and then they went down, and then they kind of topped out in to fourth quarter of 83 and started going lower again after that. And they went from 16% to, in March of 86, they were at 7%. So lower levels of interest rates are really a good positive driving force for the stock market. And what we want to see right here is we'd like to see this, as we talked about it before, as this goes down, it's difficult for stocks to rally. But as it goes up, it's great. So we just want to find occurrences where we think that can stabilize. We can't necessarily project that it's going to go higher. That's too difficult to deal. But if we can project, hey, this is low enough in here that I think the chances are better that it goes higher than lower, that's what we want to look for. 네, 버니의 미국 주식은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종목에 대한 제대로 작전을 좀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움직임 대비 잘 오르는 종목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양극재, 그다음에 음극재, 동박 이런 식으로 크게 기준을 나눌 수 있겠고, 그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뭐 도전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양극재 업체들 중심으로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LNF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각각 한 11조 원 정도, 그다음에 한 8조, 9조 원 정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부적정이란 종목들을 지금 매수를 해서 목표가를 높여간다 이런 전략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재 중에서 조금 덜 오른, 덜 올랐다라는 표현 자체는 기존에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다시금 한번 반등이 추가적으로 가능한 구간까지 온 부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동박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동박사업을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점, 일진그룹에서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를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시장에 동박사업이 한 번 더 부각이 되었고, 그다음에 동박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 투자 같은 경우가 대규모로 이루어져야지 이 동박의 생산이 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시설 투자 같은 경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새롭게 하기에는 좀 힘든 구조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동박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한 군데를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로는 SKC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는 하지만은 필름 사업을 1.6조 원, 1조 6천억 원의 매각이 유력시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보더라도 한 1조 원 정도의 가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사업 구조를 통해서 살펴본다고 하면은 SKC 같은 경우는 동박 사업 부분, 그리고 화학 사업 부분, 지금 필름이 포함된 인더스트리 사업, 이러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일진머티리얼즈가 올해 기준으로 주가 수익률이 한 37배 정도, 반면에 SKC는 한 25배, 26배 정도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금 성장을 대입한 밸류에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 성장에 대한 가치가 싸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매각이 성사된다고 하면은 동박 사업에 대한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금 필름 사업 같은 경우를 매각을 해서 동박 사업을 확장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화학과 그다음에 동박 사업을 함께 영위를 할 때 이 밸류에이션의 그 배수를 줄 때 그 화학 부분의 밸류에이션 자체는 높지 않다 보니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박 사업만이 비중을 다 주기에는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이제 필름 사업을 매각통해서 동박 사업이 확장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밸류에이션의 배수를 더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지금 구간에서는 이러한 매각을 통해서 동박 사업을 확장한다는 모멘텀이 주가에 선행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SKC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관심 구간이라는 결론입니다. 네, 2차 전지 관련돼서 오늘의 특징주 SKC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이슈 분석을 좀 해드렸으니까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환율에 대한 움직임인데요. 좀 안정세에 접어드는가 싶더니 어제 또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관련돼서 짚어주실 부분들 있으시다고요? 네, 환율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한 14원 정도 상승한 흐름이 나타났고 외국인 매도는 이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최근의 변화 자체는 환율의 상승이 나타나도 그 외국인의 매도 폭이 많이 줄었다는 점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시장 자체도 그 하락에 대한 요소는 있겠지만은 장중 하락보다는 하락 이후에 좀 반등이 더 강한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통상 이런 시기에는 시장의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종목들, 그다음에 종목들을 통해서 지수 같은 경우도 반등이 조금 빠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시장의 키가 될 수 있는 기관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 그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최근에 과대 낙폭 안에서도 또는 과대 낙폭이 아니더라도 낙폭이 나타난 종목 중에서도 좀 반등할 요소가 다시금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집중해서 볼 만한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특징적으로 네이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가 같은 경우가 미국의 성장주, 대표적인 성장주들의 하락을 통해서 네이버, 카카오 이러한 종목들이 약세를 나타냈었는데 이게 지금 구간에서 V자로 반등해서 예전의 대시세를 회복한다 이러한 그 논리의 근거는 부족하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을 해볼 거는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 대표적인 주도 업종들, 기존의 엔터라든지 아니면 기판,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밸류가 목에 많이 차 있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최근의 시장 특징은 과대 낙폭 또는 낙폭이 이루어진 종목들 중에서 먼저 반등이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러한 시장의 트렌드가 형성이 돼 있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낙폭 같은 경우가 네이버를 비춰본다고 하면은 인상 실적 기준으로 주가 수익률이 28배 수준입니다. 대표적인 성장주의 구간에서는 싸다 비싸다를 논할 구간은 아니지만은 이 구간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의 요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고요. 다만 전방 시장 같은 경우 아직 글로벌의 디지털 광고 시장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점, 그러니까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성장주 같은 경우 올해가 될 것인가, 또는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전방이 좋지 않으니까 종목들이 다 성장주 중심으로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악재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돼 있는 구간이고요. 그렇다 보니 올해 많이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시장이 특정 지수, 오늘 미국 시장이 좋았던 그러한 환경을 근간으로 해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현재가 기준으로 한 5%대 목표수를 놓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의 시장 흐름이 과대 낙폭에서 그다음에 낙폭에서 반등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중점적으로 시장의 지수 상승이라든지 지수의 유지를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전방 시장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은 낙폭이 어느 정도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불수익률을 5%로 삼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네이버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장중 매매 시그널은 다음 프로그램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